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넷플릭스와 영화 제작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넷플릭스라는 그러한 미디어를 좀 알아보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넷플릭스가 이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대표적인 OTT 서비스죠. OTT는 오브 더 탑이라는 말의 이제 그 약자죠. 그래서 그 여기서 탑이라는 거는 이제 셋톱박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셋톱박스를 넘어서 또 셋톱박스를 활용해서도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셋톱박스를 활용해서 IPTV를 보는데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은 그 셋톱박스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셋톱박스를 넘어서서 셋톱박스가 없더라도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공용 인터넷망을 활용해서 또 범용 인터넷망을 활용해 가지고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를 OTT 서비스라고 하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넷플릭스 말고도 뭐 웨이브라든지 또 티빙이라든지 시즌, 왓챠 이런 서비스를 즐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OTT 서비스죠. 그 기존의 그 TV와는 이제 또는 기존의 케이블 TV와는 많은 차이가 있죠. 한마디로 이제 이 서비스는 코드가 없는 서비스가 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TV를 통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태블릿을 통해서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화를 보고 하는 경우는 코드가 없죠. 그래도 코드가 없는 그런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코드가 없어져 가고 있는 거죠. 한마디 무선으로 우리는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게 편하죠. 기존 코드가 있는 TV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을 극복을 하죠. 그 단점이 어떤 게 있죠? 우리가 TV에 익숙해져 있는데 TV가 편하긴 하죠. 뭐 소파에 누워가지고 TV를 보는 그런 일종의 습관이죠, 습관. 그런 관습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그런 관습이 적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실에서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TV를 보는 그런 관습. 그런 경우는 아까는 이제 나는 그냥 볼 테니까 너는 알아서 네가 알아서 보여줘라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리모컨만 딱 누르면은 전원 버튼만 누르면은 이제 알아서 방송을 해주죠. 물론 이제 채널을 넘기는 그 정도 수고는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다양한 100개 넘는 그런 채널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봤던 그런 관습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편하긴 편한데 굉장히 우리가 표현할 때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뭘 꼭 보고 싶은 내가 꼭 어떤 거를 꼭 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피곤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TV를 켜서 보는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편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 원하는 프로그램을 또 원하는 영화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아무 때나 보려면은 예전 TV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욕구,
그렇죠?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자유롭고 그러한 시청 문화에서는 OTT가 적합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방향이 아니죠. 일방향으로 네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줘 이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보는 검색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런 것이고 또 이제 그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거를 쌍방향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받는 거죠. 내가 보는 거, 내가 검색하는 거 이런 데이터를 그 서비스 업체에서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제가 좋아하는 나한테 최적화된 그러한 영화를 그러한 드라마를 추천해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쌍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기존 TV가 하실 수 없었던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훌루라든지 아마존 프라임, 애플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 이러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있죠. 물론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RMC라고 해서 Ready Made Content, 그러니까 전문가가 제작한 컨텐츠, 전문가가 제작한 컨텐츠를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OTT 서비스 하면은 그런 전문가 제작 서비스, 영화, 드라마, TV 프로그램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OTT 서비스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은 유튜브 같은 사용자 제작 컨텐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제작 컨텐츠를 보여주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물론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고 판도라 TV, 뭐 곰 TV 뭐 이런 것들도 OTT 크게 볼 때 OTT 서비스에 들어가는 것이죠. 즉 인터넷망을 통해서 스트리밍하는 동영상을 즐기는 서비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서비스를 이제 넷플릭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넷플릭스는 특히 요즘 언택트 시대에 더더욱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꼭 넷플릭스 말고도 기존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들이 다 지금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것이죠. 넷플릭스는 사실 요즘 그러한 업체라고 보기에는 사실 설립한 연도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1997년도. 그러니까 이제 21세기 전이죠. 20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업체이고 레이디 헤이스팅스라는 사람과 마크 란돌프라는 그 두 명이 함께 DVD 대여 업체로 처음에 설립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97년도에는 인터넷이 인기가 있었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즐기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제가 시간을 재야 돼요. 이 카메라가 DSLR 카메라인데 15분이 지나면은 그냥 지가 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을 안 재고 강의를 하다 보면은 녹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혼자서 막 떠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늦게 했는데 벌써 한 3분, 한 5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가지고 제가 시간을 좀 재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넷플릭스는 그 DVD 대여 업체로 시작을 했어요. 그 97년도
동영상을 보기는 힘든 인터넷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DVD를 근데 왜 DVD를 대여를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사실 이제 마크 란돌프가 당시 아마존이 이제 94년도에 설립돼 가지고 그 인터넷 붐이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이제 전자상거래의 최강자가 됐어요. 그때도 최강자였고 지금도 최강자죠. 예,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마크 란돌프라는 사람도 뭔가 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돈을 벌자 이런 목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샴푸를 이렇게 파는 그런 생각을 했다가 아니다, 샴푸보다는 비디오를 그 인터넷을 통해서 대여하는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 왜냐면 그때까지는 이제 그 DVD는 없었고 97년도까지만 해도 DVD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로 제가 비디오 테이프가 어디 있는데 보여줄까요? 제가 이런 비디오 테이프죠. 저도 이제 저는 99년도에 미국에 가서 유학을 했었는데 99년도 이후에 있었죠. 그때 이제 그 미국에 블록버스터라는 그런 체인점이 있었어요. 그런 체인점에서 여기 써 있네. 여기도 이제 블록버스터 비디오. 블록버스터 비디오 제가 뭐 블록버스터 비디오를 이게 블록버스터 비디오 맞네요. 요거는 이제 제가 구입한 테이프고 요거는 블록버스터 비디오 체인점에서 빌려서 제가 이거를 반납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가져온 건 아니고 블록버스터가 그때 이 비디오를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가격 얼마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팔았습니다. 대여한 테이프를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그때 저렴하게 구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당시로는 이렇게 이런 테이프로 집에서 홈 비디오 집에서 영화를 보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테이프를 블록버스터에서 대여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대여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막상 계산해 보니까 이 테이프를 이렇게 배송하고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 거죠. 이게 의외로 무겁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제 DVD가 개발이 돼서 DVD가 이제 판매를 시작한 거예요.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DVD 플레이어들이 많이 이제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DVD 플레이어들이. 그러니까 이런 테이프의 영상보다도 DVD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에 비해서 DVD 같은 경우는 디지털 비디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영상을 가지고 있었죠. 물론 그 해상도는 둘 다 비슷하게 720/480 그 정도의 사이즈였어요. 해상도는. 근데 이제 DVD가 훨씬 화질이 좋았죠. 그래서 DVD 플레이어가 판매되고 사람들이 DVD를 많이 이제 대여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DVD 대여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실 처음에 DVD 대여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DVD 대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대신 이제 DVD 판매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8년도 4월에 이제 DVD 대여 사이트로 시작을 했는데 초기에는
DVD 판매가 주로 이루어졌고 대여는 잘 안 됐대요. 그래서 판매를 주 비즈니스 모델로 갈까 생각했지만은 그거는 뭐 사실 경쟁에서 게임이 안 됐던 것이죠. 당시 아마존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DVD 대여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하다가 DVD 대여로 이제 시작을 했었죠. 하다가 99년도에 마크 란돌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DVD라는 거는 대여만 했었는데 구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구독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던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웬만한 것도 이제 구독을 다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넷플릭스처럼 구독하는 거 말고도 물건들도 요즘에 구독을 하죠. 그래서 정수기도 구독을 하고 그리고 또 차도 구독을 하고 구독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구독 경제가 점점 커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근데 그때는 구독 경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란돌프가 15달러 99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00원 그 정도를 내면은 좀 비싼 편이죠. 요즘 넷플릭스 가격에 비해서 그 정도를 내면은 한 번에 4장의 DVD를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4장을 빌려주고 그리고 그 기간이 없어요. 보통 이런 거는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기간을 주고 그걸 넘어가면 이제 연체료를 받죠. 근데 그냥 무제한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빌려주고 그걸 반납을 하면은 다시 또 4장을 또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납을 하고 또 4장을 또 선택을 하는 거죠. 또 보고 또 반납하고 4장을 또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넷플릭스처럼 구독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영화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건데 단지 요즘하고 다르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 홈페이지에다가 내가 어떤 영화를 보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은 그 우편으로 와요. 근데 우편으로 오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4편을 쭉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우체통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이제 반납이 되는 거예요. 우체통에 넣으면 반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고 의외로 그 서비스가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00년도가 돼서 2000년 9월쯤에 이제 그때쯤 닷컴이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이런 산업이 이제 그 거품이 있다가 거품이 막 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그 인터넷 산업이 안 좋아지면서 이 넷플릭스도 위기가 온 것이죠. 그래서 위기가 왔다는 거는 적자만 계속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블록버스터는 여전히 이제 그 비디오 대여법의 최강자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회사였죠. 막 6만 개 되는 체인점이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그때 넷플릭스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잽도 안 되는 그런 규모의 회사가 블록버스터였어요. 그래서 블록버스터에 5천만 달러를 제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 600억, 500억 넘는 그 정도의 돈을 인수를 당하는 걸로.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가 자기를 인수하는 걸로 제안을 했는데 블록버스터가 이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블록버스터가 인수를 했으면은 현재 블록버스터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 OTT 서비스를 잘 하고 있을 텐데 그때 거절을 하는 바람에 블록버스터는 사라졌죠. 사라졌죠. 지구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절을 당한 다음에 하여튼 계속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2년도에 나스닥에 기업 공개도 하고 그래서 이 회사가 좀 잘 됐어요. 투자도 많이 받고. 근데 이제 그때까지 일했던 마크 란돌프는 그때 또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드 헤이스팅스가 이제 공동 경영이 아니라 혼자서 경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같은 동료라도 그 회사에 아무리 기여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회사가 커가는데 조금 도움이 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과감하게 쳐냅니다. 그런 점이 미국 회사의 강점이기도 하고 또 우리 문화로 볼 때는 또 단점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여튼 뭐 예전에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으니까 뭐 당연하게 이제 랜돌프도 쫓겨나기 쉬웠던 것이죠. 여튼 지금 리드 헤이스팅스가 지금 그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지금도 이제 CEO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은 언제 했냐면은 2007년도에 했어요. 2007년도쯤에 한 거는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미국 내 초고속 인터넷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007년도쯤에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고, 물론 이제 대여 서비스도 동시에 같이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2010년도쯤에 본격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으로 회사를 만들었고, 또 그때부터 해외에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2010년도에 이렇게 넷플릭스가 해외에 진출하면서 잘 나가게 되면서 이제 블록버스터는 이제 파산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그 이후에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넷플릭스 혁신이라는 건 어디서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가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넷플릭스라는 미디어, 그러니까 OTT 서비스를 하는 그런 미디어죠. 그러니까 영화를 전달하는 미디어가 되는 거죠. 기존 TV와 다른. 넷플릭스의 혁신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구독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어요. 구독이라는 것이 이제 기존에 없던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커다란 그런 혁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것이고, 그리고 시네매치는 이제 영화를 구독자에게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런 서비스도 이제 98년도에 처음에 비디오 대여 사이트를 열 때부터, 홈페이지에서 열 때부터 마크 란돌프가 시네매치를, 그때는 이제 사람이 매치를 한 거죠. 사람이 그때부터 해서 2006년도에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제 대폭적으로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1,000,000 챌린지라는 그런 일종의 행사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 프로그래밍 회사들을 경쟁을 통해 가지고 넷플릭스의 이 추천 서비스, 그 알고리즘을 개선하게 하는 그런 경쟁 그 이벤트를 열었어요. 경쟁 이벤트.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1등하는 업체가 $1,000,000를 받고 그리고 영화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이후에 그때 이제 알고리즘도 개선하고 그때 이제 그런 인터페이스도 많이 개선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인터페이스 알고리즘이 이제 그때 이후에 나름대로 구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등한 업체가 이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그 텍스트가 거의 없이 그야말로 이미지 중심적으로 깔끔하게 단순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 알고리즘도 현재 알고리즘 같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네매치가 굉장히 큰 혁신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엔스크린은 이제 스크린이 다수란 것이죠. 여러 개. 그래서 TV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또 이 게임 기기,
게임 기기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다양한 스크린을 선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인기를 끌었고, 그렇죠. 집에서 TV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 건데, 집에서 자녀들이 여러 명 있고 하면은 각자가 이렇게 자기 그 다양한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 그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 우리가 넷플릭스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오리지널 컨텐츠죠. 기존에 사실 넷플릭스 같은 회사는 사실 제작사는 아니잖아요. 제작사는 아니고 단지 그야말로 비디오를 대여해주는 그런 중개업체죠, 중개. 그러니까 컨텐츠를 이렇게 도소매, 컨텐츠 소매업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디지털 컨텐츠 소매업자. 근데 아무래도 이제 디즈니나 기존의 디즈니, 또 파라마운트, 또 CBS, 뭐 MBC 이런 기존의 방송국이나 영화사에 비해서 뭐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그런 오래된 업체에 비해서 그 콘텐츠 수가 현격하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어마어마한 그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판권을 사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사오는 것도 어렵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너희들한테 내가 공급하지 않겠다. 디즈니가 넷플릭스한테 이제 공급하지 않겠다. 아마존이 넷플릭스는 공급하지 않겠다.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컨텐츠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2011년도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죠. 그 넷플릭스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드라마를 만들어서 2013년도에 드라마 전편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드라마를 TV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기다려서 봤던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몰아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게 굉장히 메리트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넷플릭스는 모든 오리지널 콘텐츠를 한 번에 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아보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몰아보기가 일종의 유행이 되는 또 그런 새로운 문화, 영화를 보는 새로운 문화, 또 콘텐츠를 보는 새로운 문화가 됐던 것이죠. 물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비디오 대여점 가가지고 이런 거 말고 드라마를 그때는 뭐 불법 복제한 드라마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열 몇 건씩 그렇게 빌려와가지고 밤새도록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몰아보기는 넷플릭스에서 시작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그 디지털로 구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넷플릭스의 이제 혁신은 이런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잘하는 게 아까 그 시네매치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큐레이션이에요. 컨텐츠 큐레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디지털 미디어 세계에 있어서 특히 요즘 그 컨텐츠를 우리가 보는 그런 일종의 중요한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큐레이션이라는 시스템이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큐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큐레이터 하면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미술 전시품을 기획하고 또 그거를 실행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술 작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그렇게 전시를 하는, 요즘에는 이런 게 인기가 있을 거라, 그리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사람들한테 좋을 거다라는 걸 판단해가지고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제 큐레이터라고 하죠.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디지털의 수많은 그 컨텐츠들을 사람들에게 선별해가지고 추천해주는 그런 것을 큐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디지털 세상은 워낙 그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그야말로 빅데이터의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한 큐레이터 혼자서 그 많은 컨텐츠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맞는 컨텐츠를 다 선택해가지고 추천해준다는 게 불가능하죠. 예. 예전에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영화 전문가들 또 비평가들 이런 사람들이 영화를 이제 소개해주고 하는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소개해주는 것이고 요즘 큐레이션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맞춤형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딱 맞는 영화를 제시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도 이제 그런 걸 하는 것이죠. 물론 넷플릭스 말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그리고 유튜브도 그렇고 다 큐레이션을 해야 합니다. 예. 그 고객에게 딱 적합한 상품을 이제 추천하는 것이죠. 그럼 오래됐죠, 사실은. 사실 아마존에서부터 아마존의 이제 그런 협업 필터링 뭐 그런 거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예전에 이제 서점 같은 아마존 서점 책을 보게 되면은 내가 산 책이 있다면은 그 책을 똑같이 구입한 사람이 산 다른 책, 그 책을 저한테 추천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넷플릭스도 그런 식으로 영화를 추천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이렇게 아이 와이드 샷이라고 메멘토가 있고 또 하나는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기생충이 있어요. 기생충이 여기 있어요. 근데 딴 사람도 똑같이 메멘토하고 아이 와이드 샷인데 그 사람은 메멘토가 저기 기생충이 아니라 쿵푸 쿵푸? 쿵푸 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뭐 쿵푸 팬더? 쿵푸 팬더가 쿵푸라고 나왔네요. 쿵푸 팬더를 그 사람은 선택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선택한 쿵푸 팬더를 이 넷플릭스가 저한테도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두 가지는 똑같으니까 두 가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게 이제 협업 필터링하고 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예를 들어 이 두 영화를 선택한 사람을 그룹을 짓는 거예요. 그룹. 그래서 이 두 영화를 선택한 사람이 한 100명이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100명들 간에 각각 사람들이 선택한 영화들을 서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룹을 지어서 그 그룹 간에 추천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가장 크게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넷플릭스를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한 뭐 3개월, 4개월 또 1년 동안 봤다. 그러면 오래 볼수록 그 큐레이션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 넷플릭스를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넷플릭스 들어가면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 거의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직 안 맞아요. 근데 제가 1년, 2년 봤다고 봐요. 그러면은 제가 본 어떠한 그런 그 데이터들이 쫙 모여져가지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맞춤형으로 추천을 해주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훨씬 정확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리고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스타일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그 스타일의 영화를 이제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가 한 2,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2,000개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카테고리를 이제 추천을 하는 거죠. 선별을 해가지고 주는 거죠. 왜냐면 제가 쫙 봤던 그런 이력이 있으니까 그 이력을 보다 보면은 얘가 좋아하는 영화의 카테고리는 이런 것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비주얼이 강하고 향수를 자극하는 드라마일 것이다. 아니면 뭐 수수하고 낭만적인 여행 영화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카테고리가 2,0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이렇게 그 디테일하게 그렇게 추천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넷플릭스가 이렇게 그러한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괜찮다. 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넷플릭스를 본 적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약간 이제 그 유럽 영화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럽 영화는 없잖아요. 그죠? 넷플릭스에도 유럽 영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제 하여튼 그런 어떤 뭐 상업 영화도 좋아하지만은 예술 영화 쪽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리고 제3세계 영화 뭐 이런 것도 좋아해요. 근데 그런 영화 별로 없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영화만 있어요. 솔직하게 아주 대중적인, 주로 이제 미국 영화 중심으로 대중적인 영화가 있고, 뭐 요즘에는 이제 우리 한국 영화와 또 한국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보기에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좀 다르겠죠? 여튼간에 그리고 큐레이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넷플릭스가 어떤 업체냐면은 이제는 그 방송국도 아니고 넷플릭스는 플랫폼이라고 보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거기서 일종의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이런 곳이죠. 물론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유튜브 같은 그런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아니죠. 그냥 단일한 플랫폼이죠. 멀티 플랫폼이 아니라 그것도 비디오도 전문가들이 만든 비디오. 그죠? 그런 비디오를 보여주는 플랫폼. 단일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성공적인 플랫폼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이란 말은 이제 어떤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순수화된 절차, 이런 걸 말한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하여튼 넷플릭스의 알고리즘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큐레이션을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는 이제 뭐 그런 순위, 또 내가 그 검색한 데이터, 그리고 뭐 그것과의 어떤 유사성, 내가 평가했던 거, 내가 좋아요 눌렀던 거, 또 다른 사람이 좋아요 눌렀던 거, 또 내가 좋아했던 영화를 보는 사람이 또 좋아요 눌렀던 거, 모든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그 기계가 학습을 한대요. 머신 러닝을 한다고 합니다. 기계가 학습을 해가지고 그런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그런 알고리즘으로 추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큐레이션은 이제 인간의 큐레이션이 아니라 이제 알고리즘의 큐레이션, 또 AI의 큐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모든 대부분의 거대 플랫폼 회사의 큐레이션이라는 것은 다 AI가 하는 것이죠. 기계가 하는 것이죠, 기계가. 그러니까 기계가 이제 우리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기계에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아갈 그러한 인간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을 보통 뭐 포스트 휴먼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예. 또 트랜스 휴먼 이런 얘기도 합니다. 트랜스 휴먼에 좀 가깝죠. 예. 이미 우리는 트랜스 휴먼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안경 같은 수준의 그 보조 기구를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들을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조언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트랜스휴먼이 돼버린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사용한다는 것은 트랜스휴먼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의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 넷플릭스 인터페이스 요게 이제 제가 제 넷플릭스에 들어가면은 이런 게 떴어요. 요게 첫 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은 물론 이제 그 PC를 통해 들어갔죠. 예. 딱 들어가면 첫 페이지 이렇게 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첫 페이지에 이렇게 쭉 보면은 여성 캐릭터가 돋보이는 영화, 뭐 미국 TV 프로그램,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시청 중인 컨텐츠도 있고, 뭐 신규 컨텐츠도 있고, 뭐 장르별 컨텐츠도 있고, 또 요즘 뜨는 컨텐츠, 뭐 찜한 컨텐츠, 또 몰아보기 추천 컨텐츠 등 이렇게 쫙 이렇게 밑으로 쫙 떠요. 스크롤하면은 밑으로 쫙 떠요,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영화들이 쫙 이렇게 소개가 되죠. 그래서 한 번에 스크롤 하다 보면은 뭐 100여 편, 200여 편 이런 영화들을 쫙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요게 이제 히어로 이미지라고 해요. 히어로 이미지. 그래서 이제 가장 요즘에 넷플릭스가 이렇게 띄우고 있는 그런 영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추천해주는 영화죠.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런 여자 주인공의 또 고전적인 스토리를 좋아하는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를 몰라요. 얘가. 제가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여튼 간에, 이거를 이제 제일 처음으로 추천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밑에 쫙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그리고 또 이 옆으로 이렇게 스크롤 하면 이쪽으로 좀 넘어가요. 그래서 여튼 많은 영화들이 있긴 있지만은 굉장히 대중적인 영화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데, 여튼 간에, 첫 페이지는 여튼 이렇게 구독자의 시청 이력에 따라서 그 각각 다르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또 다른 영화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그 취향의 영화들을 주로 추천한다는 거 보는 것이죠. 그냥 그런 걸 그 빅데이터로 활용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내 취향이 아닌 영화를 가끔 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영화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영화를 내가 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예. 또 사람은 또 그렇게 해야 돼요. 맨날 항상 보던 거, 먹는 거, 항상 먹던 거만 먹는 거 이러면은 이게 발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영화에 대한 세계, 영화의 세계에 뭔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다양한 영화를 봐야지 그 영화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영화에 대한 시선, 또 영화에 대한 수준 이런 것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넷플릭스는 우리가 그렇게 영화 수준이 높이려고 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죠. 넷플릭스의 유일한 관심은 그 넷플릭스의 유일한 관심이고 그 관심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알고리즘을 작동하게끔 만든 거는 결국 인간인데 그 인간의 관심사, 이 창업주의 관심사 또는 이 회사의 그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한 그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뭐냐 하면은 구독자를 확보하는 거예요. 구독자가 제일 유지하고 구독자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 관심사예요. 예. 그러니까 뭐 좋은 영화, 양질의 영화, 다양한 영화, 또 영화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의 확장, 뭐 이런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많이 보면 돼요. 계속 보면 돼요. 계속.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대중적인 영화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인기 있는 영화 계속 보여주고, 또 이제 굉장히 좀 자극적인 영화, 사람들이 혹한 영화 이런 걸 계속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튼 대중성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넷플릭스는 그야말로 그 성격 자체는 대중성이다. 대중적인 그러한 그 플랫폼이다. 또 하나 이제 그 맞춤형에는 어떤 것이 또 적용이 되냐면은 요런 거를 이제 요 썸네일 이런 거는 이제 아트워크라고도 하던데 요 아트워크도 개인 맞춤형으로 그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의 썸네일을 만들 때 그 썸네일이 그 구독자에 따라서 그 썸네일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시청 이력을 보니까 러브 스토리를 주로 많이 좋아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그 맷 데이먼이 키스하는 그런 장면, 그 장면을 이제 썸네일로 넣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아니면 다른 구독자는 코미디물을 좋아하는 그런 그 이력이 있다 하면은 로빈 윌리엄스가 그 나와 있는 그런 썸네일이 추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낚시죠, 낚시. 네. 사실 굿윌 헌팅이란 영화는 러브 스토리도 아니고 또 코미디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코미디로 보게 되면은 낚시를 당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멋진 그 맞춤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튼간에 뭐 사람들을 끄는 데는 뭐 성공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실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는 내가 코미디물인 줄 알고 봤는데 코미디가 아니었네 하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돈 내고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넷플릭스는 편당 돈을 안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외로 또 싸요. 그러니까 구독료 내면은 뭐 한 편 실패했더라도 별로 화가 안 나요. 다른 거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추천을 해줘도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썸네일까지 만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빨간 머리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안에 요걸 보고 여기다가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상세 정보에 들어가는 거죠. 재생 누르면 이제 보는 거고 상세 정보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좋아요 누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곧바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회차를 볼 수가 있죠. 회차. 그리고 이제 그 회차 제 밑에 보면은 또 이렇게 빨간 머리 앤과 비슷한 류의 영화를 이렇게 또 추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스터데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은 딱 제 표현에 뜨는 거죠. 예스터데이라는 영화가 딱 뜨는 거죠. 그리고 얘만 딱 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얘와 비슷한, 그렇죠. 예스터데이 옆에 또 only yesterday가 있고 see you yesterday가 있고, 하여튼 yesterday 말 들어간 건 다 보여주네요. rose to yesterday가 있고, 그죠? 네. 그리고 그 외에 yesterday만 없더라도 그런 yesterday와 비슷한 카테고리의 영화들을 뭐 추천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가끔 이제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탄 소년 이런 영화는 자전거 그 다르덴 형제가 만든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자전거 탄 소년 뭐 이런 거 치면은 안 나와요. 그냥 자전거 탄 소년가 없어요. 없고 그냥 비슷한 류의 그냥 아무나 그냥 나와요. 그냥 우선 없으니까 그 영화가 없다고 안 나오고 그냥 아무 영화가 나오긴 나와요. 검색이. 뭐든지 보라는 이야기죠. 그거 아니더라도 볼 게 많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딱 그 영화 보고 싶으면은 그 딴 영화 안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딱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그래요. 그리고 또 예스데이라는 영화에 이제 상세보기에 들어가면은 재생 볼 수가 있게 돼 있고 그 영화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리고 또 그거하고 비슷한 영화를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보면은 예스터데이라는 영화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아, 이거 좀 비슷해요. 예, 맞아요.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있고, 예. 스윗 알라바마, 이거는 약간 로맨스물이거든요. 예. 예스터데이도 로맨스물 맞아요. 사랑 영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예. 그리고 예스터데이가 이제 사랑 영화이긴 하지만 설정 자체가 굉장히 좀 기발한 상상형이기 때문에 그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이 두 영화를 그래서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가 로맨스물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고, 그러니까 또 로맨스물을 선택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관련 영상을 잘 추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잘 선택을 해요. 예, 여튼간에 넷플릭스를 좀 정리를 하면은, 여튼 넷플릭스는 여튼 그 전문가들이 만든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동영상 플랫폼이고, 그리고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상품을 굉장히 잘 맞춰서 개인한테 맞춰서 보여준다. 그리고 또 아마도 이제 넷플릭스가 굉장히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굉장히 기술력이 강해요. 그 기술력이 아까 그 알고리즘의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은 그 영화의 때깔, 영화가 굉장히 그 화질이 좋아요. 화질이 우선 좋아요. 화질과 사운드가 굉장히 좋고 자막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품질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의 인터페이스는 딱 그거 같아요. 그 예전에 그런 극장들 중에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좋은 극장도 있고 후진 극장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요즘에는 다 이제 뭐 CGV 같은 그런 멀티플렉스가 다 평준화됐지만은 예전에는 3류극장도 있었어요. 그리고 1류극장도 있었고. 근데 하여튼 넷플릭스는 1류극장을 지향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품질이 좋고, 그리고 또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벌써 그 극장에 약간 품격 있는 극장의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그 레드 카펫이 쫙 깔려 있는, 그리고 거기 딱 들어가면은 굉장히 조명이 은은하고, 그리고 포스터들이 막 굉장히 멋지게 그 붙어 있고, 뭔가 이렇게 디자인이 잘 돼 있고, 거기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그 영화인이라는 느낌이 막 들고, 영화를 본다는 뭔가 이렇게 그 기분도 좋아지고 하는 그런 영화관, 굉장히 이제 멋들어진 영화관의 그러한 공간을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벌써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넷플릭스의 로고 자체가 검은색 그 배경에 빨간색 글자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빨간 그 레드 카펫을 상징하죠. 레드 카펫. 그리고 이런 썸네일 같은 경우는 그 영화관에 있는 일종의 이제 포스터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포스터. 영화관에 들어가면 포스터가 쫙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어두운 조명에 딱 포스터만 딱 빛나는 그런 영화관의 포스터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터페이스 자체가 품격 있는 영화관을 디지털로 사이버 세상으로 차용한 그러한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게 그 고퀄러티, 고품질의 영화관 체험이라는 고품격 영화관을 체험한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는 어떤 그런 전문성 그리고 그런 상품성 이 두 가지에서 굉장히 뛰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기가 있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하죠. 하여튼 그 요즘에 이제 그런 스마트 세대에 어울리게 스마트하게 추천을 잘해주죠. 그런 면이 있고, 그 네, 그렇게 이제 좀 정리를 좀 할 수가 있네요. 이제 단지 이제 넷플릭스가 근데 넷플릭스가
다른 그 OTT 서비스에 비해서 인기가 있는 거죠. 인기가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계속 될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은 다른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뭐 왓챠라든지 또 CGN이라든지 이런 OTT 서비스도 앞으로 또 그 콘텐츠를 더 좋게 만들고 또 뭐 인터페이스를 더 잘 만들고 하면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순위는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이 심화된 그런 시장이 OTT 시장이죠. 그리고 이제 그 OTT 시장이 일종의 지금 그 영화를 보는 문화 또 아니면 동영상을 보는 문화를 바꿔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전처럼 TV 그 편성에 따라서 또 방송국에서 편성한 거에 따라서 또 영화관에서 그 영화 배급사에서 선택한 영화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것도 다양한 것을 선택하는 문화 시청 문화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 언택트 시대가 돼서 더더욱더 사람들이 넷플릭스뿐만 아닌 그 OTT 서비스를 많이 보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OTT 서비스도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다른 것들이 다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그런 우리의 그 시청 습관 이런 것들 중에서 나쁜 것, 단점들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멀티 그 체인점, 멀티 스크린을 가지고 있는 체인점, 멀티관 이런 데 가면은 1관부터 막 10관까지 막 같은 영화로 막 도배가 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1관부터 7관까지 다 똑같은 영화야. 그러면 내가 선택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독점. 그러니까 그 배급사나 아니면은 그 우리나라 영화 산업을 독과점하고 있는 그런 거대 기업, 대기업에서 선택해주는 영화를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방송국에서 편성한 그런 드라마를 그냥 보는 거고. 그런 시대를 이제 극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언택트라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보면은 기회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OTT 서비스가 그런 그 시청자들의 결핍,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극복을 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영화를 보는 관습은 이제 지금은 OTT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영화관이라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 OTT라는 그 디지털 플랫폼 하나는 이제 실제 플랫폼이고 하나는 디지털 플랫폼이죠. 이 두 가지의 플랫폼이 이제 경쟁을 하는 형국이 되고 있죠. 두 가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하여튼 OTT의 경쟁력은 굉장히 강해요. 강하고 그리고 이제 영화관도 계속적으로 잘 되겠죠. 이제 뭐 코로나도 많이 없어지고 하면은 영화관이 꼭 영화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뭐 데이트하러 가는 것도 있고 또 바람 쐬러 가는 것도 있고 또 영화관만의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보는 문화는 없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의외로 굉장히 OTT를 우리가 접한 이 언택트 상황에서 OTT를 많이 접한 사람들이 또 그 관습이 그 습관이 계속 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TV의 성능이 좋아지죠. TV가 대형화되고 또 집에서도 우리가 영화와 같은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또 질 좋은 화면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영화라는 것이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보는 그러한 문화가 없어지진 않겠지만은
개별적으로 모여가지고 또 개인이 혼자서 보는 문화, 또 스마트폰으로 보는 문화, 뭐 다양한 영화 보는 문화들이 만들어지겠죠. 거기에 이제 OTT가 주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경쟁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쇼폼 콘텐츠가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극장용 영화관은 다 롱폼 콘텐츠 될 수밖에 없죠. 2시간 내외잖아요. 2시간 내외. 돈을 주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15분 보여주고 나가라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2시간 정도 시간은 우리가 즐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오래됐죠. 이제 거의 한 100년이 된 것이죠. 100년이. 예. 근데 그런 문화가 서서히 약간 바뀔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OTT는 이제는 꼭 2시간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도 뭐 스페셜 이츠 브루노라는 그런 짧은 한 15분짜리 그런 콘텐츠도 지금 상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유튜브 영상은 다 한 10분, 15분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뭐 요즘에는 더 짧은, 그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틱톡 같은 데서는 훨씬 더 짧은 그런 영상들을 그 젊은이들이 보죠. 예. 또 쿼비 이런 데서도 또 굉장히 짧은 10분 내외의 그런 영화나 드라마,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예. 그래서 그야말로 OTT 서비스는 롱폼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렇게 숏폼, 짧은 길이의 그러한 드라마, 그러니까 이제 뭐 웹툰을 영화를 할 때도 길게 할 수도 있지만은 짧게 이렇게 시리즈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짧게. 예. 그래서 또 드라마도 웹드라마도 있고 짧은 웹드라마도 있고,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기존의 장편 영화 이꼴 상업 영화, 단편 영화 이꼴 뭐 학생 작품, 또 실습 작품 이렇게 구도가 돼 있었는데 그런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근데 앞으로는 단편도 이제 상업 영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OTT는 구독을 하니까 우리가 굳이 그죠? 긴 것만 볼 일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관 간다는 거는 일종의 의뢰예요. 하나의 의뢰죠. 그 의뢰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 2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OTT로 집에서 혼자서 스마트폰 보는 거는 특별한 의뢰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거기에는 짧은 시간이 더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짧게 보는 이러한 영상들은 대부분 그야말로 숏폼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즐기는 젊은이들이 많게 되면은 그들이 이제 어른이 되게 되면은 숏폼 콘텐츠를 더 많이 즐기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영화라는 것도 짧게 만들어진 이거나 또 길게 만든 영화도 짧게 서비스를 하는 거죠. 2시간짜리 영화를 15분 단위로 잘라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2시간짜리 영화를 그냥 출퇴근하면서 며칠 걸리면서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한마디로 우리의 시청 관습 이런 것들은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미디어 제작은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그런 영화,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 이런 것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영화는 2시간 내외, TV 프로그램은 1시간 내외 그 정도 되죠. 그죠? TV 드라마도 1시간 내외, 그리고 이제 다큐멘터리도 1시간 내외, 물론 짧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40분 될 수 있어도 대부분 1시간 내외죠. 그러니까 좀 길어요. 예. 그리고 전문가들이 대부분 그런 걸 만들었고, 근데 이제 앞으로의 미디어 제작이라는 것들은 다양한 그런 그
그 플랫폼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만들어지고 있죠.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다양한 욕구, 다양한 취향 이런 것들의 맞춤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다양한 실험도 가능하고 그야말로 기존 그 몇몇 그런 대기업에서 투자하는 몇몇 영화들 또 방송국에서 만드는 몇몇 프로그램들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그야말로 다양한 투자들이 다양하게 실험적인 영상이나 또 다양한 그런 영상들에게도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짧은 영상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적죠. 적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갖게 될 미디어 제작의 시대, 여러분들이 만약 하게 될 미디어 제작이 있다고 하면은 그 미디어 제작은 우리 플랫폼들이 이렇게 다양한 걸 제가 수업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미디어 제작은 굉장히 다양할 것이다. 다양한 폼으로, 형식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이런 거 쭉쭉 하다 보면은 더욱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미디어 환경에 있어서 또 새로운 콘텐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고 또 기획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그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